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수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부정수급 보조금 확인된 것만 352억 원에 달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보조금이 3조 원대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조 원이나 증액된 5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개혁도 함께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강조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서 2020년 정의연 기억하시죠? 윤미향 사태 같은 비영리 단체의 부실 회계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혈세 쓰이는 곳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군이 이달 초부터 포착하고도 당했다. 무엇에? 바로 무인기에 당했다는 보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막상 쳐들어오니 그걸 당했다. 보고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도 격추에 실패했다. 그리고 서울 침투 무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군사 분계선 인근 착륙까지 확인했지만 손 쓸 수가 없었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리고 참 민망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서울 진입을 목표로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대응 태세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드론 부대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의 훈련이 너무나 부족했다. 전 정부 탓도 조금은 했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무허가 사무실 숙박시설도 운영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수상한 중국 음식점, 무허가 사무실과 숙박시설도 운영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입수해서 분석을 국민일보가 했더니 남녀 10여 명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허가 사무실과 숙박시설이 있었고 철거를 요청해도 이걸 묵살했다고 합니다. 제한 중국인 단체 사무실 추정되는 공간도 있었다. 그리고 5년여간 임대료도 안 내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경찰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240채, 60채, 제2, 제3의 빌라왕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240채, 60채, 자 빌라왕 1,100채가 넘는 그런 집들을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최근에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빌라왕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후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강서와 양천 등의 240채를 소유하고 있던 40대가 전날까지, 사망 전날까지 대리인 통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인천 등지에 60채를 소유했던 20대 역시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망도 사망이지만 이들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사망이 연이어서 벌어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1,300여 명에 대해서 특별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김경수 전 지사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사면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오늘 0시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김 전 지사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아든 김 전 지사의 출소 후 첫 행보는 뭐였을까요? 바로 신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전 지사가 출소 후 가장 처음으로 잡은 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였습니다. 친문 진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적어도 2027년 12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출소 후 첫 일정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받기 싫은 선물을 받긴 했죠. 그래도 선물은 선물이니까 첫 일정부터 정치적 행보를 과감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죠. 아니 저는 지난번에 가석방 불원서라는 걸 냈을 때부터 네. 그게 일종의 옥중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이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는 뭐 어찌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로서는 당연한 일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만날 것이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사실은 친문 구심점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어차피 피선거권은 없지만 구심점 역할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마를 못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의 현재 사법적 리스크와 맞물려서 네.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건데 아마 조금 더 지켜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그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네. 본격적으로 그 나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떤 선언하는 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듯이 지금 친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피선거권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은 좀 이비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그 옥중에서 가석방 불원서를 냈을 때 뭐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뭐 평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죠. 네. 당연한 역할을 갖고요. 일단 구심점 역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에 앞서서 이번 사면이 너무나 많이 배가 부르고 밥이 먹기 싫은데 입에다가 억지로 밥을 넣어서 밥을 먹이는 그런 좀 억지스러운 사면이었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김 전 지사께서 나오셔서 했던 말들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 분열과 여러 가지를 초래했던 부분들, 화합 이런 게 본인이 좀 미숙한 게 있지 않았냐.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출마는 못하지만 김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당내에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선거는 안 되지만 당내 뭐 어떤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그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네. 지금은 친문 그룹이 아니라 당내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또 한 부분의 역할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남 부울경 또 행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날 수 있다, 만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의 특징은 여권 인사가 눈에 띄게 많았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했던 36명 특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인사, 민주당 인사는 10명 정도 포함이 됐다. 딱 눈으로 봐도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격차가 납니다. 법무부가 실명을 공개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51명 중에 여권 출신이 41명, 야권 출신이 10명입니다. 여권 출신이 4배가 더 많다. 그만큼 여권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포함됐다.
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끼워넣기 사면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집중해 보시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초에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중앙지검장 신분으로서 적폐 청산을 주도했던 겁니다. 특별 대상에 포함된 특사에 포함된 인사 중 36명이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그 사람들에 포함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윤석열이 수사해서 교도소에 보낸 인사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준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 여권 인사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 특사라는 게 그 범죄 혐의를 받아서 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4,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만큼 집중적으로 현재의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 그 어떤 수사를 받고 그 결국 감옥에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 주역이 사실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법률적으로 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지금의 여권 입장에서 보면 편파 수사다, 뭐 얼마나 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지만 여하튼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사면을 하려고 보면 풀어줄 사람도 당연히 지금 여권 사람이 많은 거죠. 이제 저는 그런 게 일종의 사면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 보면 뭐 사면하면은 늘 여권에서는 국민화합,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늘 뭐 끼워넣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예상됐던 거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이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평가 이거는 윤 대통령이 져야 할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그만큼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당시 야당에게 굉장히 많은 수사를 했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을 2분 그리고 네. 국정원장을 3분 그리고 전직 장관 뭐 이런 분들을 수십 명을 이제 감옥에 구속시키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한 5분이나 되고 그리고 지금도 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수백 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당시에 수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제명도 보면 사실은 보면 직권 남용 내지는 특활비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정권의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수사를 한 면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어떤 정권 보복성 좀 차원의 수사는 좀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사 윤석열이 교도소로 보낸 사람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이번에 풀어줬다. 김광석 변호사는 이 부분도 참 이례적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결자 해지라는 얘기가 결자 나오더라고요. 해지. 예, 그래서 네. 이제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시키고 기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다 사면 복권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있고요. 좀 모순된다는 좀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1명 중에서 특별 사면 대상 중에서 36명, 그러니까 대다수가 국정농단, 즉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대 수사팀장으로 일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일하면서 했던 수사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이제 저런 측면도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사실은 끼워넣기를 했다, 이제 과도하다 이런 비판은 사실 저는 뭐 이렇게 틀린 비판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국정농단이나 적폐 수사할 때 이전에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뭐 블랙리스트랄지 아니면 이제 특활비 그걸 잘못되게 쓴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부터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사실은 그 전에는 적용이 많이 안 됐어요.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직권남용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직권남용의 어떠한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결제 해지 차원에서 저렇게 한 게 아닌가. 하지만 뭐 51명 중에서 36명이나 되기 때문에 뭐 야당의 입장을지 아니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래도 되는가라는 뭐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신문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인 9명입니다. 정치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의원을 포함해서 9명이고 그리고 주요 공직자들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그리고 이병호, 이현수 등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주르륵 66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사범 1,274명까지 포함해서 어제 특별사면 단행한 인원이 1,373명입니다. 자,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특별사면 단행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면 대상자 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없을 겁니다. 자,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는 끼워넣기다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김경수 전 지사 출소 현장에 참석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느냐.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답시고 어떻게 감히 국민 통합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지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편한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사면이 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복권을 해줄 거냐 말 거냐가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기대가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류가 흘러나왔고 결과적으로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보기도 했었고 뭐 남은 형기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충분히 복권 있는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네. 민주당과 뭐 여권 인사들이 기계적으로 숫자의 균형을 맞춰야만 이번 사면이 뭐 통합의 관점에서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좁은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단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전 뭐 정무수석이나 뭐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사면이 됐고요. 심지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가 밝혀졌고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분까지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엔 국민통합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그 인사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까지 사면을 해주는 것은 뭐 정치적 통합보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길이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세워왔던 정의나 지금까지 지켜왔던 법적인 원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선거 중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던 인사들의 빚을 갚기 위한 일부 이제 본인의 체면이나 여러 가지 지위를 생각한 정말 국민을 위한 사면보다는 정말 그냥 국민의힘만을 위한 사면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니까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잠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북한의 무인기 5개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군의 부족한 이 훈련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준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새 때를 보고 북한 무인기로 착각해서 전투기까지 투입하는 민망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고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무인기 놓친 군이 어제는 새 때를 보고 아 무인기다. 그래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민망한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일을 또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인천시는 또 이런 전투기를 봤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를 듣자마자 바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또 소동도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북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서울 상봉까지 남하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이 27일 세 대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보시죠. 북한 무인기가 또 내려왔나 싶어서 불안했는데 뭐 오인한 거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뭘 보고 무인기로 판단하고 재난 문자까지 보냈는지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화들짝 놀랐는데 군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공석준 의원님. 네. 정말 이번 북한 무인기로 인해서 정말 그 드론이 군사화 그리고 전력화된다는 것이 먼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화됐다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안보에 대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17년 이후로 문재인 정부 이후로 사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비롯해서 합동 군사 훈련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군대,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까지도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전투기가 뜨니까 또 인천시에서는 또 재난 문자 발송 사실 좀 허둥지둥하고 있는 면이 좀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이런 면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또 전 정부 탓이냐 비판을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제 군사 훈련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밝혔듯이 이 드론에 관련된 어떤 그 전문 부대를 드론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치밀한 훈련을 병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비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나마 이번에 8차례 북한 무인기가 이제 침투한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탐지 이제 밝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요격을 격추를 못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용 어떤 무기인 예를 들면 어떤 뭐 그 소프트킬이라 할 수 있는 전자파라든지 또 하드킬을 할 수 있는 어떤 레이저 공격 무기라든지 다양한 어떤 공격 무기 장비 확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이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 분야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 무인기 관련된 예산을 또 5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준비 태세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전 정부 탓할 것인지 이러다 조상 탓할 것 같아요. 뭐 되면 조상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지금 중요한 거는 새 노트에 본인들이 쓰는 겁니다. 하지만 안보 부분은요. 물론 전 정부부터 쭉 몇십 년 동안 이어온 겁니다. 그 전통들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무인기에 대응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린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 두 번째,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강하게 대응하면서 나름대로 전 정부에서 했던 대화 타협 이 두 가지 축을 가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실종됐다라는 부분이 제일 아쉽고 아까 이제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어제 보고 믿지 못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론 부대를 창설한답니다. 2018년도에 이미 드론 부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9월에.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훈련을 계속 해왔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몇 조 원 투입해왔고 22년에는 또 드론 잡는 그 뭐죠 안티드론이라고 해서 그 전자파를 하는 그거로 또 시범 사업을 해서 훈련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이런 군사적인 기본적인 기초도 모르면서 지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앞으로 지금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 확전도 감내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이 과연 옳은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안보 문제는 맞습니다. 여야가 이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에는 절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점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팩트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정정을 하면은 2018년도에 됐다는 것은 이제 드론 보치라 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드론 부대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그 합참 본부장이 어제도 이야기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 입장 저희가 신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드론 부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이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높은 강도,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는 전 정권에서 비롯된 군 기강 해이 때문이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북한에 대해서의 그런 어떠한 선의와 착한 마음과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군도 입장을 냈는데요. 어제까지는 무인기가 너무 크기가 작았다, 저공 비행했다 등등 변명만 늘어났었는데 어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에도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 식별조차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적 무인기를 탐지 추적하였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번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 지난번에는 탐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탐지 정도는 했다. 추격은 못했지만 격추는 못했지만 다음에 잘 할게. 이런 얘기로 들려서 약간 그렇게 들리죠? 그러나 이제 탐지 능력이 나아진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네. 2014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무인기가 우리 남한에 떨어진 게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이 무인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호크까지 우리가 대당 거의 2,700억 원 이 정도 되는 그 글로벌 호크까지 도입했을 정도로 장비들은 많이 돼 있는데 네. 그럼 그 장비들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훈련의 결과물이 지금 사실은 드론을 격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했으니까 우리가 다만 탐지는 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게 작잖아요. 1.8m, 2m 정도 되는 게 지상 한 3km 이 정도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레이더로도 잘 탐지가 안 되고 또 레이더의 이 반사 면적 같은 게 사실 넓어야 이게 레이더가 탐지가 쉽거든요. 이거는 그것도 약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다 같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북한인들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우리가 지금 그래도 탐지는 했다는 정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걸 군이 고민해야지 다른 사람이 고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보다 더 크게 반성하고 대책. 그게 이제 아까 하드킬, 소프트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레이저 장비라든가 이런 걸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결국 이렇게 훈련이 부족하다는 걸 군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 정권 탓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정치적인 논리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뭐 북한에 대한 뭐 선의와 군사 합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전임 정부를 겨냥해서 하는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인 이 상황에서 비판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권 탓을 한다? 저는 굉장히 이것이야말로 정치 논리로 안보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뭐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비공개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군의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임 정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 때 뭔가를 부족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들은 본 얘기도 전투단 창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과거에 된 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좀 반성을 하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전 정부 탓하면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군의 상태가 대단히 민망한 상태고 대단히 좀 부족해 보이는 상태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뭐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좀 갖춰줬으면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까?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고 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호남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줄곧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적으로는 깊지만 곧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검찰 독재 규탄한다. 이재명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몇 년 동안 하루도 안 털린 날이 없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무슨 말 잘못했다가 문제되지 않을까 스스로 검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가 가짜 자유에 질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굴복하지 말고 싸웁시다. 싸워서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소환 통보일 오늘입니다. 28일. 어제 광주 내려갔고 이제 호남 일정 1박 2일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 얘기를 한 곳이 광주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민 의원. 그렇죠. 광주, 호남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민주당의 텃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싸움의 상대는 이제 검찰 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원래는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세요 한 날이 오늘입니다. 네. 근데 이런 날에 이제 1박 2일 호남 일정 이거는 물론 뭐 일찌감치부터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자 그러면 오늘 못 나가면 언제라도 나가겠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렇게 되면 역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는 않아요. 이제 뭐 국회라는 데에서 이제 1차 방탄이 이루어질 거고요. 뭐 네. 체포동의안이든 뭐 구속동의안이든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방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거는 여론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론전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 글쎄 뭐 얼마나 성공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호남행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 부울경 갔을 때 부산, 울산, 경남 방문했을 때 문 전 대통령 만나겠다. 그리고 마침 김경수 전 지사도 이번에 사면됐으니까 김 전 지사도 만남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 이 일을 돌파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최영진 대변인 일단 이 두 사람이 만나줘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두 사람은 만나겠다는 입장을 낸 건 없더라고요. 물론 김 전 지사는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입장 낼 시간은 없었겠지만.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가 전직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는 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신년도 있고요. 저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뭐 지지 세력 결집이라는 게 이제 이 일정을 가지고 좀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 당내에서 좀 파열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또 일정이 아니겠냐라는 분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좀 과도한 분석 같고요. 통상적으로 신년이 돼서 전직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만나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석방 이번에 이제 원치 않은 사면이 됐지만 있으니까 불경을 가면 그 지역에서 경실하셨던 분 아닙니까? 한번 만나야죠. 안 만나고 오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저는 두 가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무도하게 여론전을 통해서 언론에 흘리면서 본인을 악마시키는 부분들, 뭔가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여론전을 하겠다. 그 마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환 부분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28일 날은 이미 2주 전에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달라 일방 통보하지 말고 나중에 당당히 떳떳하게 때가 되면 나가겠다. 그래서 일정 조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나가냐 안 나가냐를 갖고 뭐 수사를 피한다. 뭔가 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과도한 해석들은 좀 불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환 일정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나갈까? 나가기는 할까? 나가면 언제 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 대표가 호남 투어 가기 직전에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뜻을 드러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이 너무 의도적이고 계획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도 고민이 깊습니다. 출두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 호남 투어와 별개로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과 소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조율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검찰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 감정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이 부장검사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우가 안 돼 있다. 사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지청장이 전화해주면 그냥 끝나는 부분이어서 크게 뭐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율은 시작했다, 소환 일정 협의는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율은 하되 신문 바꿔주시죠. 조율은 하되 다른 꿍꿍이가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아래쪽에 빨간 밑줄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당내에서도 당분간 조사받을 생각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일정을 봐야겠지만 1월 초 역시 이미 정해진 일정들이 많아서 출석하기 힘들 것 같다. 12월 28일도 이미 정해진 일정 때문에 이날은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조율은 시작했다라는 보도는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1월 달도 일정이 많아서 갈 수 없다. 그리고 뭐 못 가겠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우 얘기를 하면서 부장이 얘기할 게 아니라 지청장이 전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혹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안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운운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지역 돌아다니는 건 옳지 않다. 얼른 소환에 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시간 끌기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생 투어를 12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 대표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엄동설안에
민생 투어를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지지자들도 이 추운데 다 나와야 하고요. 당도 그런 일정 잡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랄지 이제 법조 관련된 사람들 또 언론에서는 12월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12월부터 소환을 하고 있죠. 근데 민생 투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민생 투어를 매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민생 투어 하는 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일정이라는 것은 항상 플렉시블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28일 날 예정됐던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1월 말까지 민생 투어하고 2월까지 민생 투어하면 검찰은 민생 투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민생 투어를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고 두 번째는 단순히 민생 투어만 하는 게 아니고 장외에서 검찰 규탄 대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건 뭐예요? 민생 투어가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결집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지만 응한다는 것은 뭐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점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본인과 관련된 이러한 범죄 혐의는요. 네. 장외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넘어섰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장외에서 결집을 하고 민심을 이동시켜서 어떻게 보면 여권이랄지 정부랄지 검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사안은 뭐 대장동, 유래, 성남 FC, 그다음에 쌍방울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떠한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찰도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1월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 버릴 거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도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이미 기소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소 혹은 그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2차 소환을 또 할 것이고요.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적용하려는 법 조항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국가법으로 가면 1억 원 이상 그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두산에서 50억인가요?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네이버,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승원 의원의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준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선거법에도 응하지 않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네네. 예, 왜냐하면 하나 이제 소환에 응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장 성남 FC 관계로 뭐 기소해서 앞두고 뭐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대장동, 백현동, 위례, 네네. 쌍방울 또 뭐 변호사비 대납 등등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소를 앞두고 이제 소환 이야기가 나오면 그 끈끈이 다 이제 응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저는 처음부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달 지금 임시회가 열렸고 또 네. 지금 국회 내에서는 1월 달 보통 1월 달은 임시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1월 달 또 뭐 임시회 또 뭐 이야기가 물밑에 1월 9일 날 일단 예, 끝나죠.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월 9일 이후에도 또 임시회를 그런 이야기가 열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검사들을 이렇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일부 단체에서 뭐 이렇게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제1당이 이렇게 수사 검사를 10몇 명을 공개를 해서 좌표를 찍어서
관련된 어떤 우리 그 우호 정치 세력이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당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배다. 법치주의가 결국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법치주의가 되는 건데 그런 양심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이렇게 당이 앞장서서 압박을 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법 내지는 법치주의 위기라 보고 저는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가서는 당 자체의 어떤 이미지가 국민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비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규 소장님. 네, 뭐 그렇다고 김승원 의원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이 되겠다라는 공언을 하고 있는 발언이라기보다는 뭐 쭉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라던가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좀 전망을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1월 중에 소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1월에는 그래도 기소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금 당에서 신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당대표가 통상 신년에 하는 그런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설날이라는 그 연휴가 있고 그런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인들한테는 또 중요해지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본인을 좀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와의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뭔가 입지를 좀 공고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 더는 이제 설날 연휴 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뭐 민생 투어 했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출구 전략을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소환 조사에 저는 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고 본인의 의중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안 할 거다라고 하시지만 그 시기가 늦춰질지언정 분명히 출석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늦춰지면 그건 뭐 불응과 뭐 같은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한번 상황 지켜보겠고 그리고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고 지금 불응한 상태이긴 한데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자신의 측근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김용전 부원장도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는데 1억 9천만 원을 더 받아 챙겼다는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억 9천만 원 술의 혐의가 추가로 돼서 또 기소가 추가됐습니다.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 받았고 2014년 4월에는 7천만 원 그리고 이듬해 2014년 4월에는 1억 원을 받았는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 이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8억 4,700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돼갖고 기소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1억 원 이상 받은 혐의가 이제 추가 기소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장동이랄지 유례할지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 김용과 정진사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랄지 이제 남욱 변호사랄지 유동규로부터 돈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돈을 안 주고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회수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 줬다고 주장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면 돈 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성남 FC에 대해서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을 요청을 했지만 사실 이제 대장동 유례도 또 백현동도 어느 정도의 수사는 지금 마무리선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검찰이 정말로 뭔가를 증거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김용이나 정진상으로부터 과연 대선 자금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서 마지막 수사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고요. 또 못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이재명 대표를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소환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내 FC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아니면 소환을 또 받아서 응한다 할지라도 지금 검찰에서 소환을 할 횟수가 네. 적어도 뭐 5번에서 10번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10번까지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소환하냐 안 하냐, 죄가 있냐 없냐,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는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검승부해야 돼요. 장에 나가서 변주를 올릴 게 아니라 정말 죄가 없으면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하고 정말 수사기관에서, 아니 법정에서 진검승부를 한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조작 수사다, 뭐 정치보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회피를 하는 걸로 보이지 진검승부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 살펴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백현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혜 의혹도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폭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진상이가 김인섭 거론하면서 백현동 사업을 해주라고 했다. 여기서 김인섭은 2006년 이재명 캠프 선대 본부장이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다음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물씬 양면 선거 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백현동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이 김인섭 씨가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백현동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회사는 김인섭 씨의 입사 이후로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김인섭 씨가 디벨로퍼라는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임대주택 100%로 돼 있었던 것을 임대주택 10%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돈을 이들이 챙기게 되는 거라서 이 진술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규. 그렇죠. 2006년도에 이제 이재명 당시 변호사죠. 네. 변호사의 선대본부장을 했었고요. 2010년 그 지방선거,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거든요. 네. 그때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인데 그 부지를 계속해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고, 계속해서 성남시에다가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성남시에서 그걸 막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그 정모 대표가 2015년 1월에 김인섭 씨를 영입하면서 그 용도 변경이 급진전되거든요. 그러면 뭐 누가 봐도 당연히 의심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유동규 씨가 지금 정진상 실장이 김인섭 씨를 거론하면서 그거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용도 변경이 무려 4단계나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해서 왜 김인섭 씨가 그 특정 그 시행사에 들어간 이후에 급진전돼서 8개월 만에 용도 변경도 되고 임대주택 비중이 낮아졌는지, 이게 어떤 대가 관계에 있는지. 왜냐하면 그 모든 결정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허락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유동규 씨가 저는 뭐 상당 부분 진실을 얘기했다고 보는데, 네. 아마 저런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어떻게 이 백현동 사업에 사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곧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검찰 수사가요, 좀 너무 이게 짜맞춰진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장동 수사를 유동규 남욱을대에 세워서 대선 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만배가 나와서 진술을 안 맞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들이 갑자기 대장동 대선 자금이 아니라 성남FC 광고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장동이 진척이 없으니까 다시 백현동을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해서 또 다시 수사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검찰이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고 이제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노웅래 의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그 부분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더 탐사 대표 강진구 씨입니다. 자, 강진구 씨가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신문 보겠습니다. 검찰이 한동훈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더 탐사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한 장관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서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도어록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또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당시 이들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보려고 한다라고 직접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던 이러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압수수색 현장과 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의 앞잡이 한동훈 윤석열 앞잡이들아 경찰이 폭력배다 경찰이 줬어 개로사냐 경찰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다. 지금 이 모습은 장경 김건희 집 앞에서 있었어야 돼.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해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더 탐사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본연의 기능, 기본 사명을 했을 뿐이고 아직도 불법 침입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진구 기자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 비밀번호 이제 입력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개방형으로 돼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주민이 저희를 보고 자기가 눌러줘 준 거예요. 도어락하고 보통은 초인종하고 구분이 되는데 거기는 한 곳에 모아져 있었고 도어락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벨 누르는 행위, 우편물 확인 그것이 구속 사유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러면 우리나라 기자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돼야 돼요. 한동훈 장관이 직접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동훈 장관이 직접 고발을 했죠. 예. 직을 활용을 해서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취재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사실은 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발부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공동주거 침입은 네. 아까 그 강진구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 그 이 얘기에 의하면 네. 공동주거 침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인정이 본인 스스로 인정한 거네요. 근데 아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공동주거 침입의 구성 요건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은 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자백이라고 법률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단순한 공동 주거 침입이 아니고 아마 보복 범죄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좀 알아봐라. 그러면 공모로 해서 보복 어떻게 보면 범죄 보복을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로 보면 굉장히 좀 중하죠. 그리고 아마 그 이제 재판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공동주거 침해에 대해서는 네. 영장 청구하지 않고요. 또 거의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했던 행태랄지 네. 그 이후의 행태랄지 그거 이게 단순한 이제 뭐 취재 활동이냐 아니면 뭐 일종의 스토킹이냐 네.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좀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사 일반적인 영장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노골적이고 고의적이고 괴롭힐 목적으로 취재 활동을 빙자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 번째 인물 만나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자,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났죠. 금관 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황동혁 감독도 함께 받았는데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정말 대단한 드라마죠. 대단한 드라마. 황 감독과 이제 그 이정재 씨는 지난 9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각각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공로로 금관 문화 훈장이라는 문화예술 일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이정재 씨를 치하하면서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뭐 장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옛날에 나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라고. 팬들은 뭐라고 않고. 자, 저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택시기사 살해범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 자택 옷장에 시신을 숨겨뒀던 남성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개월 전에도 살해했다 자백을 한 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 카톡은 받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 신고하러 온 거죠. 심청팀에.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보내놨다니까요, 영장? 자,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그 범인이 알고 봤더니 한 번에 더 살인을 했는데 그게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집의 실제 집주인 그리고 전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백했는데요. 이 그래픽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1번 내용 말고 2번 택시기사를 지난 20일에 접촉사고가 났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합의금 준다는 핑계로 불러들여서 살해한 것, 그리고 유기한 것,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가 이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이 용의자 이모 씨가 현재 자신의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여자친구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살해를 했고 지난 8월 달인 것으로 지금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유기했다, 천변에 유기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이죠? 제가 볼 때 이제 사이코패스의 좀 전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내용이잖아요. 본인의 집에 같이 동거를 하던 여자를 살해해서 옷장에다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변에다 버리고 그다음에 또 택시 운전사를 뭐 접촉사고 낸 다음에 유인해서 합의금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집에 데리고 와서 또 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장에 또 놓고 그리고 전 여자친구랄지 이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5천만 원, 9천만 원을 또 사용해요. 근데 또 끔찍한 것 중에 하나 옷장에 있는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이랄지 조그만 이익에도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정신적인 상태로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범행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막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